제가 황동규 시를 하나 찍은 것 같은데 신작 시집이 나온 김에 찾아보니까 아주 첫 시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초기에 속하는 시집 또 한번 같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황동규 시를 맨 처음에 읽은 거는 이 시인데 이게 제가 대학 들어올 무렵에 그 판을 아예 새로 갈았더라고요. 원래 출간된 건 더 이전인데 자,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첫 시집을 보면은 사실 이게 아주 첫 시집은 아닌데 그 선생님이 1938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집을 낸 이 시점에서는 만 지금 82세이십니다. 그렇고 이제 그 등단한 시가 10월하고 즐거운 편지인데 20살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현대문학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즘은 신춘문예나 개간지 뭐 문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등단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는 추천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다 보면 이제 그렇게 누구 추천으로 뭐 등단 또 뭐 사상계 머시기 뭐 추천 뭐 등단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여기에 보니까는 등단작인 시가 있는데 10월 내 사랑아리 10월의 강물을 석양이 짙어가는 푸른 모래톱 지난날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 아득한 기대를 이제는 홀로 남아 따뜻이 기다리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읽히는 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썼는지 잘 모르겠는 시 별로 강렬하지 않은 시 같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린 시가 즐거운 편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자 문해반 그 지도교사죠. 였던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좋아해서 우리한테 읽어주셨는데, 제가 아는 황동규의 첫 시는 이겁니다. 즐거운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너무 처음에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저는 황동규의 최고시라고 기억이 되네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사랑한 식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시들이 있는데 이때부터도 보면은 자연현상들 있죠. 눈, 겨울밤 노래, 겨울 노래 이런 거 계절, 뭐 폭우, 항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개인 날, 저녁 무렵 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게 나오고 젊어서 써서 그런지 비가 이런 거. 약간은 그 릴케의 두유노의 비가 이런 거 생각나는 그런 이제 제목들도 있고 이게 또 시리즈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시인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편지를 시로 쓰는 거 낙법 김병익에게 1967년 11월 에든버러에서 황동규는 유학을 했습니다. 영국에 이제 에딘버러도 있고 또 뭐 에든버러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학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위가 없어도 뭐 취직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때라서 수학했다 정도로 나오네요. 서울대, 에딘버러대, 아이오와대, 뉴욕대 등에서 수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든버러 하면 우리가 영국으로 알고 있지만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서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아무튼 이제 거기서 쓰신 편지인가 봐요. 쉬면서 편지. 일주일 늦게 도착했네. 빈 공원에는 나무들이 길을 내려서고 미술관 천장을 씌운 채광창에 석상의 광장에 돌의 최면이 자리 잡기 시작했네. 안개 속을 한없이 걸었지. 열흘 지나서야 비로소 꿈이 오더군. 쭉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한편으로는 이 67년이라는 연도가 얼마나 옛날이에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럴 때 이제 누군가는 이런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렇게 시를 썼다.
라는 그런 대조의 어떤 미학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김병익은 여기 그 이 시의 해설을 쓴 이제 평론가, 비평가이기도 하고 문학과 지성사의 한동안 대표로 재직하셨던 이제 분이시기도 하고, 저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는데 여러분 나이 때 김병익 선생님을 아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럴 만한 영광을 이제 지니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른바 이제 다 문집아들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좀 뜻밖이셨는데 전봉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손금 접어두고 눈 오는 남루, 한천에 법도 없고 겁도 없는 눈, 땅 위에 깔리는 허연 눈가루, 마음에 짓밟히는 형제의 손. 제가 1년만 읽었고, 여기 시집의 표제작이 삼남에 내리는 눈인데 곳입니다. 삼남에 내리는 눈에서 봉준이가 운다. 무식하게 무식하게 일자 무식하게 한문말 알았던들 부드럽게 우는 법만 알았던들 왕 뒤에 큰 왕이 있고 큰 왕의 채찍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썼다는 느낌보다 시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느낌. 겨울바다 철새 뭐 이런 것도 그래요.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사물들, 자연들, 현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한테 말을 들려주듯이 그렇게 쓴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이런 기교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시들입니다. 철새도 마지막 연만 읽으면 물구나무선 우리들, 이 10월, 눈 비비고 놀라 다시 들여다보는 하늘에 나타나는 부호, 새들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논이에요, 논.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런 대상들. 논 1. 쌀이 불쌍하다. 우리는 논에서 죽었다. 이거 어젯밤에 읽을 때는 우리 논에서 쌀이 죽었다로 읽었는데 아니네요. 우리가 논에서 죽었네요. 자, 다시. 쌀이 불쌍하다. 우리는 논에서 죽었다. 13촉보다 어두운 가을 어스름에 무섭게 밟히는 소리들. 이런 식으로 논 갖고 또 몇 개 썼어요. 논 2, 논 3, 그 다음에 허균, 홍길동 허균. 그 다음에 열하일기 1, 8 이렇게 나오는데 열하일기를 읽으셔서 아마 쓴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오와 가가지고 이제 머물면서 쓰신 모양인데, 이거는 또 마종기 시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네, 마종기 시인도 최근에 시집이 나왔던데, 마종기는 동화작가 마해송의 아들입니다. 마해송은 바위나리와 그 하늘별과 바위나리라는 아주 구슬픈 동화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커튼으로 가린 방 전체가 틀이다. 맥주병에서 꽃이 시드는 소리, 시카고 미술관에서 몰래 껴와 내 감기를 지키는 꽃. 며칠은 커피를 끓이지 못했다. 가스 오븐에서 담뱃불을 붙이고 눈썹을 태우고 소리 질러봐야 내 목소리뿐이다. 가방에는 자살도구 혹은 아내의 편지, 딸이 웃는 사진 이렇게 쭉 전기를 찾아보니까 따님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 치고 애 많이 낳는 경우 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또 그렇고 그 느낌도 들고, 자살 이런 거는 황동규 씨에 되게 좀 낯선데 이정복이나 막 이런 건 모를까? 근데 이제 여기 그런 말도 나오고 아마 젊어서 쓰셔가지고, 그리고 아이오와 일기 2 뭐 요렇게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절이 그런 시절을 사시다 보니 계엄령 속의 눈 이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병든 말이다. 말씀 원자. 밥바닥이 식었다. 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제목 자체에서 이미 시대의 느낌이 드는, 그리고 그 황동규는 확실히 연애시가 좋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그만 사랑 노래.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조그만 사랑 노래.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읽은지. 어제를 동여면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한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문장 보호를 구두점을 다 찍어주고 계십니다. 마침표도 그렇고 쉼표도 그렇고 그것도 눈에 들어오고, 여기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이런 문구 같은 게 되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실려 있더라고.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이 시집은 처음 보는데 어디서 읽었지 찾아보니까 여기에
네, 이제 요런 시들이었고 해설을 김병희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서울대가 지금처럼 관악구에 있지 않고 저쪽에 해화동에 있을 때 대학로 거긴데요. 이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 그냥 좋은 마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20대를 한번 떠올려보고, 네, 김병희 선생님도 한번 떠올려보고, 아마 이 시집의 선량한 독자를 위해서 황동규에 대한 나의 우정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다. 우정이라 했지만 그것은 그의 문학보다 인간의 내가 더 다시 우정이라 했지만 그것은 그의 문학보다 인간의, 그러니까 황동규라는 인간의 내가 더 접근해 있으며 그와의 깊고 오랜 사귐을 통해 그의 시를 보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958년 2월에 동숭동 교양학부 캠퍼스였으며 다음 달 계룡산 갑사의 한적한 여관방에서 막 녹기 시작한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로 이틀 밤을 지낸 이후 근 17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그의 말을, 그의 시를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할 때, 대학원 다닐 때, 외국 유학 다닐 때, 뭐 이럴 때 이제 기억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황동규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런데 제가 아는 황동규는 원래부터 중년 할아버지 느낌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의 이런 젊은 날의 얼굴을 보면 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황동규 선생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얼굴이죠. 자, 그 다음에 바퀴를 보면 나는 이제 굴리고 싶어진다. 이거 표제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 마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여기 이제 되게 직물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황동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황동규의 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연이 조금 버적거려요. 조금 막 읽기도 좀 불편하고 여기가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 속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은 어린 날도 안 보이고 보이고 서로 다른 셋대 지적이던 앞뒤 숲이 보이고 안 보인다. 숨찬 공화국이 안 보이고 보인다. 굴리고 싶어진다. 노점에 쌓여있는 귤, 옹기점에 엎혀져 있는 항아리, 둥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모든 것 떨어지기 전 한 번 나르는 길 위로. 그래서 보면은 이어는 그 이 배치도 좀 엉망이고 이때 엉망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표현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내려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생각하라고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여기 숨찬 공화국이라는 말도 보이고 옹기점에 엎어져 있는 항아리랑 거기 둥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이게 뭐 때문에 사람들이 누워있을까요? 저는 약간 시위하고 이런 걸로 지금 읽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읽을 때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정치적인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는 또 느낌이 듭니다. 다른 시들도 이렇게 쭉 예, 거시 이제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많이 겹치고요 이거랑.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처음에 쓴 시집을 다시 보니까는 막 그렇게 막 되게 잘 썼다 막 이런 느낌은 안 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쓰기를 벌써 몇십 년째 해오냔 말이에요. 그 어떤 꾸준함에 되게 감동하게 되는 게 있고 이 시들이 다 그 되게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이게 나온 시 지금 네, 그런데요. 이게 삼남에 내리는 눈은 1975년이니까 제가 태어날 때 이게 나온 거고, 이거는 78년인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라는 거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어떤 숭고한 감동, 네, 그런 게 느껴지고, 해설을 또 한번 보는데 진짜 우리가 불세출의 평론가라고 비평가라고 부르는 고 김현 선생님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론을 비평을 안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소설을 되게 쓰고 싶었고 그때는 등단이 말하자면 당면한 과제였던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때 김현 선생님이 쓴 평론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려고 해서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시집이나 소설을 사면 해설에 전부 김현입니다.
황동규는 반법론적 긴장의 시인이다. 긴장된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 긴장하지 않은 자기로 회의하고 비판하고, 긴장하지 않은 자기를 버리기 위해 긴장된 자기를 일깨운다. 긴장은 그의 시작에 감추어진 원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현의 저기 평이 어떻게 보면 황동규 시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평론이에요. 근데 모든 평론은 결과적으로 그 원작을 읽도록 이끄는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또 한 번 평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